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의 시대, 국민의 절규입니다. 각종 사고가 이어져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물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의 책상에 두었다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트루먼 팻말의 다짐은 그저 소품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대통령이나 현 정 공무원인 겁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높은 사람은 사과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저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무책임과 무반성, 무사과를 통한 국민 무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했습니다. 급기야 수해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간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집권한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의 도청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인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 띵킹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민생경제가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더니 급기야 역사마저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순국선의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하고 지우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메카시즘을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대와 냉전 시대로의 퇴행도 모자라 이제 일제강점기로까지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체 경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에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 법조, 언론 카르텔은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되어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이런 방구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처참하게 퇴행하는 역사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이미자 의원님 자제하십시오. 총리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총리님
참여정부에서 두 번째 총리를 지내고 계시는데 되게 행복하고 보람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잼버리 그 어려운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시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에게 꼭 여쭤보라는 총리께 여쭤보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그 하버드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카우트 대원에게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너무 잘못 전달이 된 건데요. 제가 거기에 현장 점검을 가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하고는 중간중간에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나요? 이 샤츠에다가 하버드라는 그 샤츠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반가워서 너 하버드 나왔냐? 나도 거기 나왔고 동창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뭐 아주 이상하게 무슨 하버드 나온 거를 자랑하려고 했다. 아니 뭐 자랑하려고 하면 걔한테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취지로 반갑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때 아마 뭐 옆에 기자도 좀 있었고 아마 그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굳이 거기서 학교 동창을 발견하신 반가움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설명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나는 헌법주의자다. 이게 누구 말씀인 줄 아시죠? 대통령님 말씀인가요? 예,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이 말씀도 하셨죠? 어떻습니까? 지금 실상이 저희 나름대로 야당과 대화하고 얘기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할 때도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또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우리 강요들과 우리 여야 위원회별로 소찬이지만 저희 관저로 좀 모시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몇 위원회에 이렇게 초청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위원회의 의원님들만 동의를 하셔서 같이 오셔서 한번 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리님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쭤본 게. 아니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이런 어떤 조치들도 우리 국회의 의장단들하고도 만나시고 그런 일들은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나 좀 더 우리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차원의 좀 진정한 그런 좀 모임이라 할까 이런 거를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겪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도 아마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야당과 협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회의장 만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총리님 기억하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주권이라 헌법 1조 1항.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건 1조 2항이고요. 1조 1항. 1조 1항은 글쎄요. 우리가 자유를 중시하고 그리고 군주 국가가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그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노래까지 불러서 익히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대통령님이시죠. 그 이념이 어떤 것인지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는 민주주의가 포함되고 또 공화국이라는 말에 공화주의가 포함되고 또 늘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있죠. 이게 다 같은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화라는 거는 서로를 위하는 거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자유주의에는 사상의 자유, 사회적 자유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뭐 자유에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전체주의 같은 건 배제가 되는 거죠. 공화정의 개념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다수의 폭력을 견제하는 것이고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공화국의 가치를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이념을 통해서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더불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도 그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매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과연 공화국의 이치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총리님 주례 회동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 어려운 민심에 대해서 어떤 충언을 드리거나 고언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 때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 네,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충언을 드리셨습니까? 뭐 제가 대통령님하고 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런 약자들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끔 말씀드리고 합니다. 총리님 말씀은 잘 경청하십니까? 네, 경청하십니다. 네.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화내시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염수 혹은 처리수, 오염 처리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오염됐다는 거고 뭘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인데 네. 저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방사능이 오염이라는 오염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1, 2, 3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에 있는 원자로에서 쓰이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 연료가 말하자면 쓰나미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장치가 마비됨으로써 그것이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녹아가지고 폭발해 버린 겁니다. 폭발해서 방사능이 그래서 유출되는 거죠. 그때부터 거기에 들어오는 지하수 또 이제 뭐 글쎄요 냉각수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냉각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지하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폭발한 그런 그 연료들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방사능을 포함한 그러한 오염수가 됩니다. 방류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역시 스마트한 분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고 그러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면 지금 거기에 막 들어가서 사람들이 폐로 작업을 하겠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폭발을 해서 2,300명인가가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반론 아니셨나 싶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정확한 워딩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지금 앞에서도 언급하셨는데 국무위원이 전부 다 정무직 정치인입니까?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을 또는 법안을 예산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된 국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의의 논쟁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까? 정무직 정치인입니까? 글쎄요, 뭐 둘 다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부과되는 의무죠. 명확히 헌법주의자인 대통령께서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거기다 대고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하시면서 싸우라고 하시면 그게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편들어서 갈등을 촉발시키고 물러서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씀하신 분이
야당은 맞서 싸워야 할 세력이다. 이렇게 국무위원한테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설득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정무직 정치인이 열심히 하는 건가요? 열심히 정치인과 설득해야죠. 공무원의 차이, 정치적 중립의 차이, 이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자, 이번 정부 들어 사면이 또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당 좋을 것 부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찰에 계실 때 기소한 사람들이고요. 그때 얼마나 이 범죄가 심각한지를 브리핑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김태우 씨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익제보사를 가장하고 있었죠. 정용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MB 정부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을 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더니 2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공정한 사면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밀지 마시고요. 국정을 통할하시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죠. 새만금 SOC 회사는 국토부 요청안의 4분의 3 넘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잼버리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요.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체 점검을 하겠다. 이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국토부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토부가 보낸 하나의 자료에는 그동안 새만금 개발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은 그동안의 총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 또 집행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한 소요를 반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인프라에 대한 적정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목표로 최근 투자 여건을 반영해서 새만금 기본 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토부 장관과 그 관련되는 강요에게 지시를 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이나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는 그런 그 계획을 또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혀 새만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새만금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현저하게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태풍이라는 생각보다 좀 더 심했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4만 3천 명을 1,400대의 버스로 이전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의 대사들이 또 왔었던 그 리더나 스카우트 대원들이 정말 한국 국민들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말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왜 초기에는 그렇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또 우리가 거기로부터 얻어야 할 하나의 그런 교훈은 뭔지 또 성찰은 무엇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3차 협의가 있을 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예산이 다 멀쩡하게 통과됐는데 잼버리 이후에 깎였다고 하는 점 분명히 확인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정부 때문에 새만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 더 이상 안 하시겠네요? 저는 지금 그 조사가 뭔가 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당분간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전 정권이 한 걸 뒤집지 않는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8월 달에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전 정권 잘못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시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는 거 성찰해 보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와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독선이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중심의 독주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합니다. 법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 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이런 방구의 설명도 없이 거꾸로 달리기만 할 뿐입니다. 보수 언론조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설명, 공감, 사과, 책임이 없는 사무 스타일이라고 일갈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과 맞서 싸우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수사 실무자부터 대통령까지 검찰 수직 계열을 완성시킨 정부는 야단 탄압 일변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매우 정파적인 표현을 남발하며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수사도, 인사도, 금융도, 보훈도 모두 검찰 출신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인사넷막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부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수사적 표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에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혁신경제와 국토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반동이 존재합니다만 역사는 반드시 반동을 거스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는 대통령은 최후의 검찰주의자로 기록되고 검찰 정치를 자행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주의와 검찰 정치의 종식을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고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